유발 하라리의 넥서스 제2부 비유기적 네트워크. 우리가 전례 없는 정보혁명 한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뉴스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확히 어떤 종류의 혁명일까? 최근 몇 년 동안 너무 많은 획기적인 발명들이 쇄도하고 있어서 무엇이 이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인터넷일까? 스마트폰일까? 소셜미디어일까? 블록체인, 알고리즘일까? 아니면 AI일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혁명의 씨앗은 컴퓨터이다. 인터넷부터 AI까지 다른 모든 것은 부산물이다. 일단 컴퓨터란 본질적으로 두 가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기계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즉 컴퓨터는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스스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다. 결정을 내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는 지능형 기계의 등장은 역사상 처음으로 힘이 인간에게서 다른 데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석궁, 머스키총, 원자폭탄은 살상 행위에서 인간의 근육을 대체했지만 누구를 죽일지 결정하는 일에서는 인간의 뇌를 대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컴퓨터는 다르다. 진행에서 컴퓨터는 원자폭탄뿐 아니라 점토판, 인쇄술, 라디오 등 이전의 모든 정보기술을 훨씬 능가한다. 인쇄기와 라디오는 인간이 조작해야 하는 수동적인 도구였던 반면 컴퓨터는 이미 인간의 통제와 이해를 벗어나 사회, 문화, 역사를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능동적인 행위자가 되고 있다.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 많은 나라에서 증오를 퍼뜨리고 사회적 결속을 약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컴퓨터의 새로운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알고리즘이 페이스북 플랫폼에서 폭력, 증오, 차별을 부추기는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증폭하고 추천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여기서 우리는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 인쇄술이나 라디오 장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2016에서 17년에 페이스북 알고리즘은 스스로 능동적이고 운명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알고리즘은 인쇄기보다는 신문 편집자에 더 가까웠다. 때때로 알고리즘은 단순히 추천하는 것 이상의 일을 했다. 민족 청소 운동을 선동한 일로 위라투가 세계적 비난을 받은 후인 2020년 말에도 페이스북 알고리즘은 위라투의 메시지를 계속 추천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상을 자동 재생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무엇을 볼지 스스로 선택하고 있지 않다. 알고리즘이 대식 선택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알고리즘은 왜 자비가 아니라 분노를 추천하기로 결정했을까? 인간 관리자들이 자사의 알고리즘에게 딱 하나 최우선 목표를 부여했는데 바로 사용자 참여를 늘리라는 것이었다. 알고리즘은 수백만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실험하면서 분노가 참여도를 높인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따라서 알고리즘은 사용자 참여도를 늘리기 위해 분노를 퍼뜨리는 운명적인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많은 독자들은 알고리즘이 독립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알고리즘이 한 모든 일은 인간 개발자가 작성한 코드와 인간 경영진이 채택한 사업 모델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책의 입장은 다르다. 알고리즘도 인간 개발자가 프로그래밍하지 않은 것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고 인간 경영진이 예측하지 못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수많은 새로운 주체들이 세상에 등장하여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AI 혁명의 본질이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위험에 놓여 있다. 이질적인 지능의 결정과 목표를 따르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정보 네트워크가 등장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네트워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우리는 서서히 가장자리로 밀려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네트워크는 우리가 없어도 스스로 작동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자주 지능을 의식과 혼동하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의식이 없는 존재는 지능을 가질 수 없다는 결론으로 도약한다. 하지만 지능과 의식은 매우 다르다. 지능은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이다. 의식은 고통, 쾌락, 사랑, 증오 같은 주관적인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다. 컴퓨터는 고통, 사랑,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사용자 참여를 극대화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물론 컴퓨터의 지능이 점점 높아지면 결국에는 의식이 생기고 어떤 종류의 주관적 경험을 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컴퓨터가 우리보다 지능이 월등히 높아져도
어떤 종류의 감정을 전혀 갖지는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용자 참여를 최대화하라와 같은 목표를 추구하고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결정을 내리는데 의식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 지능이면 족하다. 앞으로 탐구할 이 책의 주요 내용은 컴퓨터가 의식을 가질 수 있는가가 아니다. 이 책의 논지는 스스로 목표를 추구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컴퓨터의 출현이 정보 네트워크의 기본 구조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컴퓨터가 등장하기 전까지 인간은 정보 네트워크들을 이루는 사슬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고리였다. 문서와 문서의 연결로 이루어진 사슬을 만드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했다. 반면 컴퓨터와 컴퓨터의 연결로 이루어진 사슬은 이제 사이에 인간이 없어도 작동할 수 있다. 수만 년 동안 사피엔스의 슈퍼파워는 언어로 법이나 통화 같은 상호주관적 현실을 만들고 이 상호주관적 현실을 이용해 다른 사피엔스와 연결하는 독특한 능력이었다. 하지만 컴퓨터의 등장으로 상황이 역전될지도 모른다. 만일 힘이 얼마나 많은 구성원이 당신과 협력하는지, 법과 금융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새로운 법과 새로운 종류의 금융상품을 얼마나 잘 고안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면 컴퓨터는 곧 인간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을 가질 것이다. 컴퓨터는 무한히 연결될 수 있고 적어도 금융과 법의 일부를 사람보다 잘 이해한다. 1940년대와 1950년대에 컴퓨터가 처음 개발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는 오직 숫자 계산에만 능숙할 것이라 믿었다. 컴퓨터가 언젠가 복잡한 언어와 법, 화폐 같은 언어의 산물까지 능수능란하게 다루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과학 영화에서나 통했다. 하지만 2020년대 초 컴퓨터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음성, 이미지 코드 등 다양한 형태의 언어를 분석하고 조작하고 생성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런 언어 능력을 획득함으로써 컴퓨터는 은행부터 사원까지 모든 인간 제도의 문을 딸 수 있는 마스터키를 손에 넣고 있다. 언어에 숙달한 컴퓨터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와 대화하고 소통함으로써 인간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컴퓨터는 그 다음으로 친밀감을 이용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가짜 친밀감을 조성하기 위해 컴퓨터 스스로 감정을 가질 필요는 없다. 컴퓨터는 단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컴퓨터에 애착을 느낄 수 있는지 학습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와 가짜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컴퓨터들끼리 싸우고 그러고 나서 그 친밀감을 이용해 특정 정치인에게 투표하거나 특정 상품을 구매하거나 급진적인 믿음을 갖도록 우리를 설득할 수 있다면 인간 사회와 인간 심리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물론 언어에 숙달한 컴퓨터는 가짜 친밀감을 형성하지 않고도 우리의 견해와 세계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람들은 컴퓨터 조언자를 만능 해결사처럼 이용하게 될 수도 있다. 해결사에게 묻기만 하면 되는데 뭐하러 정보를 검색하고 처리하겠는가? 컴퓨터가 점점 힘을 축적하면 완전히 새로운 정보 네트워크가 등장할지도 모른다. 여기에는 두 가지 새로운 종류의 사슬이 포함될 것이다. 첫 번째는 컴퓨터와 인간이 연결된 사슬이다. 이 사슬에서 컴퓨터는 사람들 사이를 중재하고 이따금 통제하기도 한다. 페이스북과 틱톡이 친숙한 예다. 두 번째는 컴퓨터들끼리 상호작용하는 컴퓨터로만 연결된 사실이다. 인간은 여기서 배제될 뿐 아니라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조차 어렵다. 예를 들어 구글 브레인은 컴퓨터들에게 새로운 암호화 방법을 개발하게 하는 실험을 했다. 결과는 놀랍게도 두 컴퓨터가 15,000번의 메시지 교환 끝에 세 번째 컴퓨터는 해독할 수 없는 비밀 코드를 만들어냈다. 중요한 것은 실험을 수행한 구글 개발자들이 두 컴퓨터에게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방법을 전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전통적으로 AI는 인공지능의 약자로 쓰였다. 하지만 앞선 논의에서 명백히 확인된 이유들 때문에 이제는 AI를 이질적인 지능, 에일리언 인텔리전스의 약자로 간주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AI는 진화함에 따라 덜 인공적이 되고 더 이질적으로 변한다. AI는 인간 수준의 지능을 향해 발전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지능으로 진화하고 있다. 또 하나의 용어는 로봇이다. 이 책에서 로봇은 컴퓨터가 물리적 공간에서 이동하고 작동하는 경우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다. 반면 봇은 주로 디지털 영역에서 구동되는 알고리즘을 지칭한다.
그래서 봇은 당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가짜 뉴스로 오염시키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로봇은 당신의 거실에서 먼지를 청소할 것이다. 화폐에 대한 개념도 달라질 것이다. 화폐는 특정 상황에서만 사용되는 교통수단이 아니라 보편적인 가치 척도로 여겨졌다. 하지만 더 많은 것들이 정보의 관점에서 값이 매겨지고 화폐의 관점에서는 무료가 되면 어느 시점에는 개인과 법인의 부를 그들이 소유한 달러나 페소의 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제 은행에는 돈이 별로 없지만 거대한 정보 데이터 은행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 또는 법인은 그 나라에서 가장 부유하거나 가장 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들은 자신의 정보를 달러나 페소로 환전할 리 없다. 정보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왜 달러가 필요하겠는가? 이런 상황은 조세 제도에 큰 파급을 미친다. 세금의 목적은 부를 재분배하는 것이다. 즉 가장 부유한 개인들과 법인들에게서 일정 몫을 거둬들여 사회 전체 복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 하지만 돈에만 과세하는 조세 제도는 많은 거래에 더 이상 화폐가 오가지 않게 되면서 곧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가 될 것이다. 국가들은 수천 년 동안 돈에만 과세했으며 정보에 과세하는 방법을 모른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말이다. 세금 문제는 컴퓨터 혁명이 야기한 많은 문제 중 하나일 뿐이다. 컴퓨터 네트워크는 거의 모든 권력 구조를 무너뜨리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는 새로운 디지털 독재의 등장을 두려워한다. 모든 개인은 사생활 침해와 데이터 식민주의의 확산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새로운 컴퓨터 기반 네트워크에서 점점 더 무력해지는 소수로 살아간다는 것이 인간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새로운 네트워크는 우리의 정치, 사회, 경제, 일상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수십억 개의 비인간 존재에게 끊임없이 감시당하고 지시받고 영감을 얻고 제재를 받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이 경악스러운 신세계에 적응하고 거기서 살아남아 번성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기술 자체가 미래를 결정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칼을 사용해 사람을 살해할 수도, 수술로 생명을 구할 수도 있고 저녁거리를 위해 채소를 자를 수도 있다. 칼은 우리에게 어떤 강요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의 선택이다. 21세기 신기술들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주체적인 선택을 할 수 있으려면 먼저 그 새로운 기술이 무엇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 정치는 진실과 질서 사이의 섬세한 균형이 필요한 일이다. 컴퓨터가 정보 네트워크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면서 진실을 발견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임무가 점점 더 컴퓨터로 옮겨가고 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일은 점점 컴퓨터만이 할 수 있는 계산에 의존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일은 점점 더 우리의 뉴스피드를 선별하는 추천 알고리즘과 뉴스 기사, 가짜 뉴스, 허구를 작성하는 창의적인 알고리즘에 의존하고 있다. 한 집단의 컴퓨터들이 실행한 계산은 생태의 재앙이 임박했다고 경고하지만 또 다른 집단의 컴퓨터들은 그런 경고에 의문을 제기하는 동영상을 추천한다. 어느 쪽 컴퓨터들을 믿어야 할까? 인간 정치는 이제 컴퓨터 정치이기도 하다. 컴퓨터의 진정으로 새로운 특징은 결정을 내리고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방식이다. 만일 컴퓨터가 인간과 비슷한 방식으로 결정을 내리고 아이디어를 생성한다면 컴퓨터는 새로운 인간일 것이다. 우리는 그런 시나리오를 과학소설에서 자주 본다. 컴퓨터에 의식과 감정이 생기고 컴퓨터가 인간과 사랑에 빠지고 결국 인간과 정확히 똑같은 존재로 판명나는 이야기 말이다. 하지만 현실은 매우 다르고 생각보다 더 우려스러울 수 있다. 인간은 감시받는 것에 익숙하다. 수백만 년 동안 우리는 다른 동물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감시와 추적을 받았다. 중앙 집중화된 관료주의 네트워크가 등장했을 때 관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국민 전체를 감시하는 것이었다. 우리에 대해 알려면 선의를 가진 관료 조직도 억압적인 관료 조직도 두 가지 일을 해야 했다. 첫째는 우리에 대한 많은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그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여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서 감시는 불완전했다. 현대 미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생활과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로 감시를 제한한다. 고대 진나라나 현대 소련 같은 전체주의 체제에서는
감시를 제한하는 법적 장치는 없었지만 기술적 한계가 있었다. 아무리 잔혹한 독재자라도 모든 사람을 항상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을 갖지는 못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컴퓨터의 도움 없이 했던 활동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지금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트워크는 우리가 뭘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훨씬 알아내기 쉽다. 우리 스스로가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정보원이다. 컴퓨터 네트워크는 수많은 인간 활동이 모이고 교차하는 연결고리가 되었다. 이 연결고리가 이 책의 제목인 넥서스입니다. 거의 모든 금융거래, 사회적 혹은 정치적 거래의 중심에는 이제 컴퓨터가 있다. 컴퓨터 네트워크는 우리를 추적하기 위해 수백만 명의 인간 요원을 고용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수백만 명의 인간 전문가를 모집할 필요도 없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 데이터의 바다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능력에서 알고리즘은 인간을 훨씬 능가한다는 것이다.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둘 다 필요하다. 1970년대에는 인간만이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데 2010년에 들어 인간은 이런 결정을 점점 더 알고리즘에 맡기고 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디지털 관료와 그들의 인간 전임자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자. 비유기체 관료는 하루 24시간 근무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감시하며 우리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 관료제와 감시가 더 이상 특정 시간과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듯이 인간은 디지털 관료제 속에서 살아가며 끊임없이 데이터를 들이마시고 내뱉는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데이터 흔적을 남기고 그것들은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수집되고 분석된다. 네트워크가 우리의 정치적 견해, 성격 특성, 성지향성을 알고자 한다면 심장과 뇌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감시하면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스마트폰이 생체 인식 센서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감시 도구다. 하지만 생물학 지식이 증가하면 신체 내부 감시가 결국 진가를 발휘할 것이고 컴퓨터 네트워크는 각 개인을 화나게, 두렵게 또는 즐겁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학습할 것이고 그런 다음에는 우리의 감정을 예측하고 조종하여 우리에게 상품이든 정치인이든 전쟁이든 자신이 목적한 것을 받아들이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한 사람이 하는 모든 활동은 데이터 흔적을 남긴다. 모든 구매 내역은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다.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사진을 공유하고 요금을 지불하고 뉴스를 읽고 예약을 하고 택시를 부르는 것과 같이 온라인 활동도 모두 기록될 수 있다. AI 시스템은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의 바다를 분석하여 불법 활동, 의심스러운 패턴, 실종자, 질병 보균자, 정치적 반체제 인사를 찾아낼 수도 있다. 감시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국가가 운영하는 기구를 떠올리지만 21세기에 일어나는 감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시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트립 어드바이저와 같은 개인 간 감시 시스템이 매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유용한 정보 덕분에 사람들은 수월하게 휴가 계획을 세우고 좋은 호텔과 레스토랑을 찾는다. 하지만 개인 간 감시 시스템은 이 과정에서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경계를 이동시켰다. 직원이 혹시라도 고객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레스토랑은 나쁜 리뷰를 받게 되고 이는 향후 수천 명의 잠재적 고객이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좋든 싫든 힘의 균형은 고객 쪽으로 기울고 직원들은 대중의 시선에 전보다 많이 노출된다고 느낀다. 오늘날 수백만 명의 택시기사, 이발사, 미용사 및 기타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이와 같이 사생활 상실을 겪고 있다. 그런 고객들은 택시를 타거나 이발소에 올 때마다 카메라, 마이크, 감시 네트워크, 그리고 수천 명의 잠재적 시청자를 데리고 들어온다. 이것이 바로 정부의 개입 없는 개인 간 감시 네트워크의 토대다. 개인 간 감시 시스템은 보통 몇 가지 점수를 합산해 총점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런데 이런 점수 논리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또 다른 유형의 감시 네트워크가 있다. 바로 사회신용 시스템으로 한 사람의 모든 것을 점수로 매겨 개인 평점을 내고 이 평점은 다시 그 사람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인간이 이런 야심찬 점수 체계로서 가장 최근에 고안한 것이 5,000년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발명된 화폐다. 어떻게 보면 사회신용 시스템은 새로운 종류의 화폐라고 할 수 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점수화하기 위해 비화폐 시스템이 존재했는데 이것은 명예, 지위, 평판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사회신용 시스템의 목적은 평판 시장에서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표준화하는 것이다. 사회신용은 미서와 가족 방문 같은 것에도 정확한 가치를 부여하는 새로운 포인트 시스템이다. 이것이 얼마나 혁명적이고 파급력이 큰지 알기 위해 지금까지 평판 시장이 화폐 시장과 어떻게 달랐는지 간략히 살펴보자. 돈과 평판의 가장 큰 차이는 돈은 정확한 계산에 기반하는 수학적 구성물인 반면 평판의 영역은 정확한 수치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회신용이란 감시 방법을 레스토랑과 호텔에서 모든 것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즉 모든 사람의 모든 행동을 계산해 평판 총점을 매기고 이 점수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주우면 10점을 얻고 드럼을 쳐서 이웃을 불편하게 하면 벌점으로 15점을 이룰 수 있다. 총점이 충분히 높으면 기차표를 살 때 우선권을 얻거나 대학에 지원할 때 유리해진다. 반면에 총점이 낮으면 고용주가 채용을 거부하고 데이트 상대가 만남을 거절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불행히도 오늘날 사회신용 알고리즘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감시 기술과 결합해 모든 지위 경쟁을 하나의 끝나지 않은 경주로 바꿀 태세다. 사람들은 집에 있거나 휴가를 보낼 때도 마치 무대 위에 올라가 수백만 명이 보는 앞에서 공연을 하는 것처럼 말과 행동을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 인간은 주기적인 생물학적 시간에 맞춰 살아가는 유기체다. 때로는 깨어있고 때로는 잠들어 있다. 격렬한 활동을 한 후에는 쉬어야 한다. 반면 컴퓨터 네트워크는 항상 켜져 있다. 설령 네트워크가 선의를 가지고 있다 해도 항상 켜져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과 같은 유기체에는 해가 될 수 있다. 연결을 끊고 휴식을 취할 기회를 빼앗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가속하는 네트워크의 속도를 줄여 우리가 약간의 휴식을 가질 수 있을까? 컴퓨터 네트워크가 사회를 완전히 장악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이유는 단지 휴식을 위해서만이 아니다. 브레이크가 필요한 훨씬 더 중요한 이유는 네트워크를 바로잡을 기회를 갖기 위해서이다. 만일 네트워크의 발전이 이대로 계속 가속화된다면 네트워크의 오류도 우리가 찾아내 바로 잡을 수 있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축적될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보는 진실이 아니다. 완전한 감시 시스템은 세상과 인간 존재에 대한 대단히 왜곡된 이해를 형성할 수 있다. 네트워크가 세상과 인간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는 대신 자신의 막강한 힘을 이용해 새로운 종류의 세계 질서를 만들고 그것을 우리에게 강요할지도 모른다. 소련 정권은 역사상 가장 막강한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소련은 시민들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했다. 하지만 그 네트워크는 지혜를 생산하는 대신 질서를 생산했고 인간에 관한 보편적 진실을 드러내는 대신 사실상 호모 소비에티쿠스라는 새로운 인간형을 창조했다. 소련의 비밀경찰이 감시와 보상, 처벌을 통해 비굴한 인간형 소모 소비에티쿠스를 만들어낸 것처럼 페이스북과 유튜브 알고리즘도 특정한 원초적 본능에 대해서는 보상을 제공하고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를 처벌함으로써 인터넷 트롤을 만들어냈다. 여기서 인터넷 트롤이란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화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공격적이고 악의적인 메시지를 남기는 사람이랍니다. 2012년 이용자들은 유튜브에서 매일 1억 시간 분량의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었다. 기업 경영진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알고리즘에 2016년까지 하루 10억 시간을 달성하라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페이스북 알고리즘이 학습한 것과 동일한 패턴을 발견했다. 즉 분노를 유발하는 내용은 참여도를 높이지만 온건한 내용은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었다. 이에 따라 유튜브 알고리즘은 수백만 명의 이용자들에게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추천하는 동시에 온건한 콘텐츠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관심을 놓고 경쟁하는 유튜버들은 거짓말로 가득한 터무니없는 영상을 올리면 알고리즘이 수많은 이용자에게 그것을 추천해주고 따라서 인기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반대로 분노의 강도를 낮추고 진실을 보여주면 알고리즘은 그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알고리즘이 이런 식으로 강화 학습을 제공한 지 몇 달 만에 많은 유튜버가 트롤로 변신했다. 사회적 정치적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브라질 극우 세력을 부상시키고 주변 인물이던 자이르 보소나루를 브라질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물론 유튜브 알고리즘 자체가 거짓말과 음모론을 꾸며내거나 극단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 적어도 2017년에서 18년에는 그런 일은 인간이 했다. 하지만 알고리즘은 인간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도록 부추기고 이용자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런 콘텐츠를 추천했다. 컴퓨터 네트워크의 오류 가능성이 매우 위험해진 이유가 여기 있다. 컴퓨터의 오류는 컴퓨터가 역사의 주체가 될 때 치명적으로 변한다. 초지능을 지닌 컴퓨터들의 목표가 인간이 설정한 목표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규모의 재앙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철학자 닉 보스트롬은 2014년에 출간한 저서 슈퍼 인텔리전스에서 괴테의 마법사의 제자를 떠올리게 하는 사고실험을 통해 이런 위험을 실감나게 보여주었다. 보스트롬의 사고실험은 이렇다. 클립 공장에서 초지능 컴퓨터 한 대를 구입하고 공장 관리자가 컴퓨터에게 클립을 최대한 많이 생산하라는 언뜻 간단해 보이는 업무를 지시한다. 그러자 컴퓨터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구를 정복하고 모든 인간을 죽이고 탐사대를 보내 다른 행성들까지 모조리 점령하더니 결국 그 어마어마한 자원을 사용해 은하계 전체를 클립 공장으로 가득 채운다. 이 사고 실험의 핵심은 컴퓨터가 시킨 일을 정확히 실행했다는 것이다. 보스트롬이 지적하고 싶었던 점은 컴퓨터의 문제는 특별히 사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강력하다는 데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컴퓨터가 강력해질수록 우리가 컴퓨터의 목표를 정의할 때 궁극적인 목표에 정확히 부합하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만 년 동안 인간이 행성 지구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기업, 화폐, 신, 국가 같은 상호 주관적 현실을 창조하고 유지할 수 있고 그러한 현실을 이용해 대규모 협력을 조직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이제 컴퓨터도 비슷한 능력을 획득할지 모른다. 이것이 꼭 나쁜 소식인 것은 아니다. 연결성과 창의성이 없다면 컴퓨터는 그다지 쓸모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점점 더 컴퓨터에 의존해 돈을 관리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오염을 줄이고 새로운 약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는 컴퓨터들끼리 직접 소통하며 우리가 포착하지 못하는 패턴을 찾고 우리는 절대 생각해내지 못하는 모델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어떻게 컴퓨터에서 모든 창의적 주체성을 박탈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컴퓨터의 창의성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이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의 창의성에서도 항상 고민해왔던 점이다. 인간이 만들어낸 상호주관적 현실은 인류 문명이 성취한 모든 것의 바탕이 되었지만 이따금 십자군 전쟁, 지하드, 마녀 사냥을 초래하기도 했다. 상호 컴퓨터 현실은 아마도 미래 문명의 토대가 될 텐데 컴퓨터가 경험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학을 이용해 그것을 분석한다고 해서 마녀 사냥을 벌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컴퓨터가 오류를 범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컴퓨터가 이따금 사실에 관한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수십억 대의 컴퓨터가 상호작용하는 네트워크가 세상에 대한 막대한 양의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고 생각해보라.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들은 다양한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동의 세계의 모델을 만들어낸다. 이 공동의 모델은 아마 오류, 허구, 누락으로 점철되어 있을 것이고 따라서 우주에 대한 사실적 설명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신화일 것이다. 우리는 사는 동안 매일 이 컴퓨터 신화를 접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컴퓨터가 우리에 대해 내리는 수많은 결정에 영향을 미칠 때니 말이다. 하지만 이 신화적 모델은 비유기적 존재들이 다른 비유기적 존재들과 행동을 조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서 옛날의 생물학적 드라마와는 전혀 무관하며 따라서 우리에게는 완전히 낯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는 컴퓨터 신화를 어떻게 조사하고 수정할 수 있을까? 한 가지 안전장치는 컴퓨터가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인식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다. 모든 알고리즘이 학습해야 할 첫 번째 교훈은 자기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악의 알고리즘은 스스로를 의심하고 불확실성을 알리고 사전 예방 원칙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미 개발자들은 AI가 자기 의심을 표현하고
피드백을 요청하고 실수를 인정하도록 하는데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컴퓨터 네트워크 자체는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사실은 그 네트워크가 우리와는 이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오류를 범할 것이라는 점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탐욕이나 증오 같은 우리에게 익숙한 인간의 약점 외에 우리가 모르는 낯선 오류까지도 점검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한 기술적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다.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정치적 의지가 있을까? 현대의 인류는 크게 두 유형의 정치 체제를 만들어냈다. 바로 대규모 민주주의와 대규모 전체주의이다. 3부에서는 이 체제 감각이 우리가 알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살펴본다. 이제 2부에 대한 내용을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3부 컴퓨터 정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긴 녹음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